서약서. 본인은 제20대 총선 경주시 선거구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이번 경주신문에 주최한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공약을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근본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기호위원으로 출마한 이상민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주의 경제는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 시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본 선거를 통해 그동안 덜러리만 썼던 시민들이 주인으로 나서는 그런 멋있고 축제 같은 선거가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침체있는 경주를 다시 한번 살리고 시민이 주인임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의 시정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의 형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양당의 공천 과정,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조바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으로 선거를 포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선거의 기회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특정 정당에 경종을 울리십시오. 공세공업을 막론하고 장기적으로 집권하거나 고착화된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하는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제 경주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안중이 없고 오로지 공천에만 열중합니다. 4년 국회의원 동안 3년 6개월을 서울에서 보내고 6개월 동안만 경주에 와서 절만 하고 다니면 국회의원 된다는 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잘 못하면 낙선할 수 있다는 걸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경쟁이 없는 정치, 경쟁이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기분 좋은 변화, 경주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후보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나서서 시정을 이끌어가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성원과 함께 이상덕이 경주에서 정치적으로 다시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오는 4월 13일은 경주가 나서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경주의 시민이 주인으로 일떠서서 새로운 미래 세대의 희망을 주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20여 년이 지났지만 재정 문제에서 볼 때 국세가 8, 그다음에 지방세가 2 해서 이제 비율이 고착되어 있고 정책 결정에도 이제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방자치가 이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그 비율에 있어서 특히 그 지방세 비율 확대를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먼저 정치 자체나 행정은 모두가 시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권력의 과중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되고 요소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행정이고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시민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과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방
문건이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재정적인 그 수반도 중요하지만 권한의 배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헌법을 개정을 해서 지방의 권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헌법 개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로 지방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의 고정화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을 현재 지금 특정 부분에 대한 규정되어 있는 걸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정 정도의 부분을 교부금을 받았을 때 지방에서 필요한 분야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지방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조례권의 그 권한의 범주를 넓혀줘야 된다. 이것은 국회에서 반드시 선행적으로 취해줘야 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행복하는 것이고, 국민이 행복하다는 개념은 작은 단위의 사람들이 행복했을 때 전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 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의 재정 문제가 현재 지금 그 작년 통계인가 보니까 19.5%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갑작스럽게 지금 올리는 건 현재 시스템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017점 21%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지방재정이 항구적으로 봤을 때 뭐 현재 이 상태를 넘어선 적어도 한 40%까지는 올려줘야지만이 중앙 권한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선행적으로 나서서 이런 법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것을 보완하고 개정하고 제정할 것은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에 저는 앞장서겠습니다. 지방 분권과 더불어서 지금 수도권 집중이 이제 강화되고 있고 지방의 그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수도권의 그 광역교통망 체계 그 개선에 의해서 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영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의 그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것이 그 수도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이제 글로벌화되는 어떤 교통의 문제라든지 이제 거리와 어떤 그 이격성을 지금 극복해내는 어떤 그 과학의 발달로 이런 부분도 좀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그 수도권의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행정 권한이라든지 또 내지는 그 기업에서 금융권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이것이 자꾸 빨려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산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금융 문제를 풀어가지고 밑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중요하지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좀 심도 있게 감사를 하고 미래를 고민한다면 법률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아동 보호 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가해자 중 82%가 부모이고 발생 장소 중 약 82%가 피해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부모들의 아동 학대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아동 피해를 건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그 준비이기도 하고요. 또 잘못되었을 경우 이것이 가속화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미래 세대의 꿈을 미리 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단히 심대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문제들이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자면 대단히 풀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방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아동 학대에 관련된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 사회 저변으로 확대하고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그 아이들의 관점을 부모의 부속물 내지는 소속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떠날 수 있도록 국민의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부모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주위에 누구나 보고 빨리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 보완이나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신고를 그 당연시 할 수 있는 국민적 홍보가 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를 들면은 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해가지고 격리 수용이 된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집중적으로 그의 치유나 심리적으로 예를 들면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후 조치를 지금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지속적으로 행정관청이나 거기 관련되는 복지 그 관련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그 계속 그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절차들이 동반돼야지만이 결국은 그것이 끝까지 아동이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 이것들을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이걸 심각성을 고민한다면 정말로 내 집 아이처럼 해서 이 사람들이랑 모든 사람을 같이 신고하는 신고 정신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일단은 돼야 되고 시스템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마음을 다치게 하는 측면들도 있고 또 부모들과의 관계를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해야 될 부모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일단 사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그 국가적인 어떤 책무라든지 사회적인 책무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뭐 최근에 우리 정부는 이제 농산물 수입 개방화를 통해서 사실 그 최근에 농촌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하는 방법을 6차 산업 등 여러 가지 지금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현재 어려움에 겪고 있는 농촌에 대한 어떤 대책과 현재 6차 산업에 대한 뭐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농업 문제는 특히나 경주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한 이런 입장에서 농업이 상당히 경제성을 차지하는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문제는 우리가 농자 2천원의 대본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상당히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로 농업이 이게 산업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거의 판명이 났습니다. 일부 대기업 농이나 특수작물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을 현재 산업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조금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국토 청정 지킴이나 농민을 예를 들면 국민 식량 안전 지킴이로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생활 보호의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경주의 농민만 국한하는 그냥 그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농민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걸 내놓아서 이들의 생활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민 단수는 한 200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한 100만도 안 된다는 게 일반적 통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전업농을 가려내면 그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임금 이상을 수입을 고부와 같이 창출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정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기초생활이 될 만큼의 그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 이것은 뭐 서비스나 구미 각국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본에도 일부를 도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그 선행돼야 되는 전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그랬을 때 이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과다한 농약을 친다든지 또 하자 못해가지고 뭐 축산물에 대가 뭐 소라든지 뭐 닭 같은 동물에 대가지고 지나친 항생제 투여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자기 그 생업을 통해서 기본 생계를 보장해 주는데 그렇게 투여해가면서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좋고 국민들은 그 항생제나 농약을 많이 투여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아서 좋은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식량이라는 것도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식량 전쟁이 예고될 만큼 식량은 매우 중요한 문제들, 기본 식량을 지켜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서 식량을 지켜내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장기적으로 공급을 받고 그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속에서 농업을 보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특용작물이나 수입 고부가 가치 상품들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6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뭐 생산과 예를 들면 이제 제조,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아우러지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 그 6차 산업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우수 상품을 선정해서 판로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서 경주나 이런 데서도 한번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매우 유망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아마 경제 민주화가 중요한 카드로 등장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기업의 산업 보유금이 약 700조에 이를 정도로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그 문천기술개발, R&D 기술개발 이런 데 투자를 별로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네.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이 사실은 기업의 부침이 심해서 고용 불안, 고용 정대 이게 사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기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자리 창출이나 먼저 기술 개발이나 이런 투자 촉진 방안이 있는 건지 또 중소기업도 지역에서 이런 흡성이 잘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장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정치는 그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정치라고 하는 정부가 이윤을 창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적인 부를 통해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고 부유한 국가가 되는 것이 국가 자체가 이윤을 창출하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나눔인데 그 나눔이 제대로 됐을 때 정치가 잘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막대한 그 사내 보유금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부분들과 이윤을 창출한 것은 국민적인 예망과 국민적인 관심, 또는 국민적인 어떤 기여를 통해서 부가 창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전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소위 말하는 노블리시 오블리지가 적용되지 않는 이런 사회의 풍토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게 돼가지고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대단히 어려운 점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이 결국은 자본 아닙니까?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 해서는 어려우니까 제도적인 것으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막장이 낮춰진 무려 그 이명박 정권은 5년 동안에 제가 듣기로 82조 정도의 그 세금을 감면해줬습니다. 근데 이 막대한 자금이 과연 사회에 풀렸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과감히 가진 자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돈을 많이 내는 적이 당연하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과감히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를 통해서 지금 어려운 서민들이나 또 내지는 지금 중소기업이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지금 중소기업 문제를 혹시나 뭐 고용의 유연이라든가 고용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얘기하는데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인데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안정되고 보람 있을 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지금 대기업의 지나친 형태로 인해 중소기업이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허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면 대기업 그저 인수해가고 이런 상태에서 중소기업 제대로 된 중소기업으로서 성장해서 대기업화 되는 얘기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업의 질서를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와 동반해서 그 나눔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 됐을 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지금 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례적으로 뭘 창업할 때 얼마 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층의 지금 권한을 강화해서 중소기업이 창업으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그 시스템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좀 업무의 어떤 그 구체성을 좀 결여하고 있잖아요. 현재 상태가. 그래서 그런 분들 보완한다면 중소기업의 활성화 문제 또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박 측에서 청년 실업 문제에 청년 실업에 관련된 문제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각하다는 내용은 후보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들이 있고요. 3포 세대, 7포 세대, 니트족, 이태백, 신조어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증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를 해결할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년 실업의 증가를 여러 가지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제 기술의 발달이나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많이 좀 필요가 좀 적었다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테고 또 지금 그 기업이라는 자체가 장기적인 그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처럼 경기의 장기 침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인한 바도 아마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소위 말해 기업이 지금 창업 의지를 잃은 것 같고요. 또 그 대외적인 국제적인 경기에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가장 어떤 그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국가적인 배려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거에 뭐 DJ 정부 때는 뭐 그 IT 산업을 육성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의 청년 실업을 이렇게
어떻든 간에 뭐 그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또 일어났다가 쓰러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를 통해서 우리나라 IT 강국의 강국으로 가는 어떤 그 척결이 되기도 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일자리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졌는데 사실 경주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양질의 일자리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그 대책 그리고 어떤 것이 또 양질의 일자리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정책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또 그 기업을 하시는 분이 그를 통해서 이윤이 많이 창출되는 그런 분야를 나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 실업의 률보다도 더 상회하는 부분이 지금 대졸 실업률입니다. 이 부분들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이 없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4년도 공부했는데 쓸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경주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울산에 큰 산업단지를 끼고 있고 포항에 철강산업을 끼고 있는 아주 그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고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한 최근에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양성자 5개가 지금 유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덕을 볼 경우에 보면 연구단지만 있어서 사람이 인력 고용이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취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취업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와 더불어서 그 연구한 성과를 적용할 수 있는 연관산업단지를 동시에 유치하지 않고는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단지라고 하는 연구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 소수의 인원이 올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다수의 집중되어 있는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연관산업단지를 유치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경제도 지금 아시다시피 인구에 비해서 또 젊은이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대학이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4년 대학만 해도 지금 3개나 있고 전문대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졸업을 하고 다 경주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에 나가서 일하던 우리 지역에서 그 타지로 나가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도 지금 고향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그 차제에 유치된 영성자 가속기를 10분 활용하고 포항과 울산이 인접했다는 이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양산 가속기를 주문한 그 연구산업단지와 더불어 연관산업단지를 동시에 유치해서 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일단은 가시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성자 가족들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경주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수원 본사가 오면은 네. 연관 기업들도 많이 들어서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 믿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게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먼저 그 지역적으로 지자체가 나서고 국가가 이렇게 예를 들면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공기업을 지방에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재정이 동반되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을 우리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그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데만 신경을 쓰고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을 좀 고민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관 기업들이 지금 제대로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연관 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장에 일자리 창출을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그 직원들 그대로 오기 때문에 소비는 좀 창출될지 모르지만 일자리 창출이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입법적인가 조례나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할당해서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지 않고서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이 각 박자가 맞아서 제대로 됐을 때 경주에 영광이 오는 게 의미가 있었고 한손이 여기 오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 지역 시원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쪽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주 지역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도 많이 있고 3차 산업 종사하실 일단 유통 상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이제 경주에 있는데요. 이들 상인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특별법에 의한 중소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묵신 지원에 관련되는 정책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계시는 분 상인들 지원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계시다면 말씀 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경주는 그 역사문화 도시로 관광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흥망성쇠를 보면 가판이 붙었다가 며칠 안 있으면 떨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지역과 달리 경주는 상당히 고민하고 이들에 대한 어떤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내놓지 않으면 경주의 경제를 살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 도시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중앙 집중성이 필요한데 재래시장이 외부로 포진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좀 분산된 효과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돼서는 저는 그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어떤 그 창업으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창업만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요즘 중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뭐 센터라든가 시설을 굳이 건립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그래서 창업으로부터 운영까지 금융, 세제, 그 다음에 입지와 관련된 컨설팅까지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뭐 지역 현안 문제입니다. 아마 2018년 되면 동해남부선하고 중앙부선 우리 경주 구간에 약 70km 철도가 폐철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뭐 폐철도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어차피 생각하려고 되신 것도 있을 테고 아울러서 경주 역사부지도 그때쯤 되면 새로운 어떤 그 행동복합타운에 그동안 이야기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남부선 이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한 가지 새로운 새롭진 않지만 저는 생각을 가지고 고정관념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철도는 전국의 향수를 장악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철도를 걷게 되면 다시 놓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가급적 이것을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생각을 두고 이걸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폐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현재 전체 철도를 다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의 보안이라도 활용해서 예를 들어 외곽에 지금 그래서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신경기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보문에 이런 어떤 경전체를 놓는다든지 가급적 있는 시설을 활용할 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치는 부분은 반드시 만약에 그것이 어떤 결론을 해가지고 거치게 된다면 거치는 곳은 시민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명실상부하게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위상에 맞는 공원이나 이런 거 적절한 어떤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그 역사부지 말씀하신 역사부지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시청에 의회가 시가 같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의회를 두고 시청을 옮겨온다든지 뭐 이런 방안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쇼핑타운이나 뭐 이런 거를 복합적인 복합타운으로 하고 있는 무슨 시내 지금 연구가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역시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결정은 시민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결정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이 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속에서 시민들이 역사부지를 만약에 지금 행정복합타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나 행정은 저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사람을 위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또 내지는 연구하는 몇 분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안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지만 그 근저에 반드시 그 결정 과정에 마지막에 마침표는 시민들이 짓게끔 해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이 어떤 발전하고 이렇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인구 문제이고 경주가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고 증가시키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지금 경쟁력을 잃은 관계로 농업을 다수로 이루고 있던 과거에 경주 군 지역의 증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요. 또 시내 지역은 마찬가지로 지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이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의 혜택을 위해서 밖으로 이주하는 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주의 인구는 지금 줄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주의 어떤 산업 내지는 그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공예공장인 굴뚝공장을 경주에 유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경주다운 어떤 인구 유입 정책을 고민한다고 한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KTX 역사에 가보시면 황량합니다. 역사만 덩그러니 갖다 놓고 아무 시설이 없어요. 밥 한 그릇 먹을 데가 없습니다. 잠 한 번 잘 곳이 없습니다. 저거를 왜 저렇게 했는지 애초에 지금 민자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민자로에서 저는 하세월일 겁니다. 애초에 역사를 거기에 세울 때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걸.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에 지금 역사만 갖다 놓고 그냥 지나가는 간이역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와서 거기서 좀 즐기고 갈 수 있는 신도시를 지금 25,000인가 신도시를 만든다고 얘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 지금 삽도 못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정말로 정책적으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양성자 가속기 문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마도 교육 문제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그게 분분한 문제라죠. 교육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외부로 나가는 인구들을 막아내고 또 지금 있는 농업의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경주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생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농업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인구 감소는 앞으로도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증가가 경주의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치안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부분은 최근에 아주 심각히 선거운동하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동대 사거리 쪽에 가면은 중국인들만 전문적으로 가는 양꼬치집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한국인을 손님으로 받지도 않을 정도로 여기 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을 통해서 아마도 우리 그 지금 젊은 우리 세대들이 여러분들은 위화감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인들이 다른 타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꾸 다니고 이랬을 때 특히나 밤길을 걷는 여자분들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관련되는 부분을 양성화시켜야 된다. 적어도 이분들이 떳떳하게 한국에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시설적인 공간을 만든다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들을 바깥에서 떳떳하게 우리의 일원으로 맞을 수 있게끔 경주 사람들이 맞고 그들도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시내를 다닐 수 있게끔 양성화하는 정책들이 지금 동반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인구 증가 대책 중에 그 고교 평준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후자께서는 이 경주 지역의 고교 평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고교 평준화 문제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이 폐쇄된 공간에 그런 사회가 아니고 두 번째로는 경제 인구가 끊임없이 줄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시켜서 너는 1류, 2류 이렇게 가는 게 어른들이 할 일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들이 경주에서 자란 아이들이 경주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적어도 나이가 아직도 성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이들이 아직도 부모의 그늘에서 보호를 받고 부모의 용기를 이제 통해서 아직 자라야 되는 나이인데 이들이 조금 그 학습적으로 그 학습이라는 것도 어른들이 규정된 학습이지 않습니까? 그 학습이 좀 미진하다고 해서 다른 거가 시험에 떨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공부를 한다. 저는 경주 사는 어른들이 이건 좀 제고해봐야 되지 않는가, 어른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 고교 평준화는 반드시 그 지금 학교도 몇 개 학교도 없고 우리 젊은 아이들, 경주에 사는 젊은 아이들 몇 명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로 그나마 경주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이 아이들은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자산이고 이들이 우리가 정말로 가꾸고 아끼면서 경주의 미래를 맡겨야 될 아이들인데 여기에 대한 보다 높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1등한 아이만 우리 아이고 꼴찌한 아이는 우리 아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아이들에게 아주 어린 나이에 박탈감을 주고 열등감을 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또 한 가지는 그 전제에 한 가지는 있습니다. 지금 그 평준화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이야기가 하향 평준화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하향 평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요 어른들의 덜 떨어진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의 질을 어른들이 유지해주면 되죠. 왜 아이들한테 낮은 좀 못하는 아이들의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나온 잘하는 아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어른 기성세대의 몫이지 그 아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기 평준화에 대한 하향 평준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책임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하향 평준화를 전제로 하는 고기 평준화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성들에게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고기 평준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또 막을 수 있는 경제의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감지하고 소진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가는 고등학교 지금 대학입니까? 신입생 충원에 지금 4개 대학이 되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되게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지금 현재 지역 대학의 문제점과 발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이며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사실은 대학이 학생의 수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경주에도 말씀드리듯이 대학이 지금 4개나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역 대학들이 지방 대학이 성장하고 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지방 대학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성화라는 것은 취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이나 경주에 있는 위덕대학이나 똑같은 교과과정을 공부를 해서 고용주 입장에서 누굴 뽑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방대학이 특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산업을 일으켜야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그 지역의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어른들의 의사들이 반영이 되고 학생들도 취업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대학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지방대학을 특성화시키는 차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성화 차별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게 재정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16년 3월달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수도권 쪽의 대학에 대비해서 지방대학이 적게는 2.4배, 많게는 5.1배 정도 낮은 재정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극복 방안이라든지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지방대학을 육성을 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 주시죠.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학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대학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이 조정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신입생을 제대로 맞춘 학교가 지방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대학을 특성화하는 부분에서 자본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주에 비근한 경주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관광대학이 있습니다. 한국관광대학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꽤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의 의지가 일단은 1차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나 지원이 필요한 것이 학교의 의지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주 사람들이 아주 큰 희망을 갖고 있는 사업이 신라왕릉 핵심 유정 보건 사업이거든요. 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이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려고 하면 재원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네. 이번에 사실 우리가 추진했던 특별법도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재원 대책이라든지 네. 어떤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신라환경 핵심적 보건 및 정비에 관한 이 특별법이라고 이름을 명명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세간을 그렇게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방패장을 교체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정책적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일부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까지 다 넣어서 지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신라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경비의 유적이라고 하는 우리 부분들은 후속으로 역사적인 소명이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왔을 때 사실은 볼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로는 대단히 큰 것이지만 환경이 복원이 안 되고는 경기의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측면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경주가 어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인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생내적인 우리들의 어떤 그 노력의 어떤 그 결여됨도 상당히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재원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재원은 사실은 그것은 이거 국책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게 뭐 1, 2억, 뭐 1, 2천억 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발굴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 왜 안 되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여망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앞장서서 일하시는 자치단체장이나 또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부진했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광주에 우리가 그 문화도시 부분을 할 때도 우리가 좀 이 한수를 놓친 부분이 있고요. 태권도 공원 문제도 했었고. 근데 왜 경제 태권도라든가 이런 신라왕후에 관련되는 당위성이나 그 우선적인 상당히 어떤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못하는 것은 우리 자체의 노력이 부족한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예방을 모아서 범시민적인 어떤 운동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뽑힐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설파하고 국회의원을 설득해내는 것은 뭐 시민의 종으로 뽑아놨는데 그걸 안 한다면 국회의원 뽑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경주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을 뽑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재원 문제는 국가가 뭐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범시민 운동을 통해서 시의 재정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원을 우리 스스로 앉아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얼마만큼 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 국가에서 재원 부담을 해야 된다고는 우리는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국가가 이 문제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면 재원 부담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것이 먼저 과거에 우리 태권도공을 유치할 때나 방패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범시민 운동화에서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라왕후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범시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어보면 다들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먼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지금 출마를 했는데 이것은 야당의 지원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경북에서 국회의원 당선된다면 이거는 한국 야당사에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 될 겁니다. 제가 앞장서서 이걸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국책사업을 만들겠습니다. 예. 질문 하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권호영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님께서 갖고 있는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전과 관련해서 일전에 핵없는 안전한 경주를 선언한 기자회견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성 1호기 재가동과 관련해서 재가동을 하는 것이 옳지 않고 폐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앞에서 시위도 한 3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당장에 우리가 오늘 내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장기적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을 포함하여 미래 우리 세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핵이 지금 대세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그 많은 길을 지금 폐로를 하고 있고, 근데 굳이 이 위험한 원자력을 경주에 두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 시대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가지고 약 25%에 달하는 지금 에너지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봤을 때 당장에 배기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재생에너지 또 내지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풍력이라든가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통해 가면서 적어도 신규 원전을 짓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수명이 다 지금 끝나가는 지금 월성에 있는 원전들이 재연장하지 않고 폐로하고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현재 벌써 1년이 넘게 지금 그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194m간 그 뭐 거리 안에 있는 건 되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연장할 필요가 한 3km 정도로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금 삼중수소의 피해가 뭐 저기 원전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의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지금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과 포함하여 또 지금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좀 위험성에 대한 우려성이 많으니까 현재 안전대책을 현재 기준보다 현저히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올리고 거기에 가까이 계시는 이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지금 자기들 생존의 문제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까이 있는 당사자들은 자기 생명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가가 뭐 필요하면 지자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원전 체계에 대한 어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주에 지금 사실은 역사문화 도시가 있는 이 경주에 원전 자체가 원래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걸 경주에 갖다 놓은 자체가 잘못됐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설립대 원전을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이 재가동을 하는 부분에서 입법화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방패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 그 10년이 지난 지금도 한 60% 정도의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호장님께서 말씀했던 뭐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과 뭐 고도 보존 사업의 중목까지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호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패장 유치 지원 사업 추진이 미흡한 원인이 무엇이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방패장을 유치하는데 너무 급급한 그 조기 지자체나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사업들이 정부가 제대로 해각이 됐고 정부가 제대로 지원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게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고 그걸 통해서 혹시나 만약에 아닌 걸 지금 만약에 해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시민들을 우롱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우롱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또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고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부진한 부분은 애초에야 할 수 없는 걸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앞서 심부름하고 있는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노력이 부진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요. 만약에 앞으로 이 총선이 바뀌는 국회의원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가 최근에 이제 2030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뭐 도시개발계획은 아마 그 우리 경주도시 종합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조합해야 되는데 경주시 도시 미래상이 어떤 부분이 돼야 되고 또 중점적으로 도시개발계획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청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다른데 그 기본적인 건재 이것을 뭐 쾌적한 공간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간지가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주의 도시개발의 미래사는 역사문화 도시로 손색 없는 정말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역사와 선조들의 숨결이 그대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경주가 미래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경주가 대한민국에서 점하고 있는 상당한 어떤 그 역사적인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 개발에 너무 집중하는 무계획적인 어떤 그런 그 도시의 이미지는 옳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권으로 해가지고 생활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서 연구 결과를 제가 발표하는 걸 뵀는데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전문가가 아니겠으나 뭐 개별적으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못하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유입 정책이나
부분적으로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감안한 경주가 좀 이렇게 경제 기반을 가진 활력을 가진 역사를 하듯이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이고 좀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그 알찬 어떤 그런 그 구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종예하게 말씀드리는 것듯이 시민이 주인인 경주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경주의 주인은 경주 시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의 건재에는 시민의 여론과 시민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도시 미래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아마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수철도 하천의 역세권은 개발 계획만 수립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거기 SPC 특정 목적 도민만 설립해 놓고 있고 네. 사업 인허가 정도만 지금 현재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인근에 있는 울산 역세권은 이미 롯데가 들어오는 그래서 이자 유치가 아주 활성화되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 역세권 개발에도 이자 유치 방안이나 개발 방안을 좀 더 절차적으로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 문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테면 애초에 그 역사를 그 건립하는 당시에 못했던 것을 매우 아쉬워하면서요.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의 그 KTX 역사처럼 뭐 그런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민자로 해가지고 뭐 SOC나 이런 방법으로 택할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뭐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 개발업자를 선정을 하고 어떤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이것이 경주에 유치한 만큼의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시간을 당기는 것인데 그 시간을 당기는 방법은 공모를 통해서든지 해서 정말로 이 책임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로 하여금 제대로 권한을 줘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 도시 개발에 있어서 사실 이런 역세권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구시가지 지금 낙후지역, 구시가지가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네네.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후보자께서 어떤 정책을 가져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이 경주는 아시다시피 서울에 비하면 면적상으로 약 2.1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도시가 상당히 이 중앙 집중적이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는 전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급작스럽게 중앙 집중을 하다 보면은 외곽지가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럼화를 방지하려면 결국은 지금 외곽에 포진하고 있는 상가 내지는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지금 여기 가도 신발 팔고 저기 가도 신발 팔고 여기 가도 생선 팔고 저기 가도 생선 팔면 그 시장의 차별성이 없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면밀한 농경조사나 검토를 통해서 시장을 좀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그걸 좀 개발하고 규모 있게 어떤 계획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재래시장을 살려줄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주시 충효동에 얼마 전에 그 대형마트 주인이었습니다. 해가지고 입점을 반대하는 재래시장 영세상가 상인과 입점을 원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지역의 대형마트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1000여 명의 상인들이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일부 매간 그 대형마트 부지에 대해 활용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충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좀 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홈플러가 예정돼 있던 지점에서 조금 위에 지금 살고 있는데 대로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참 깊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선거는 51%의 승리가 전체 승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49%의 사람도 국민이고 우리가 돌봐야 될 시민입니다. 지금 그걸 통해서 추진하는 사람들과 일부의 사람들 간에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또 시장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그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지점을 풀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나하고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경주의 시장은 분명히 우리 모두의 시장입니다. 지금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역에 거기 지주들은 땅이 팔리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자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그 충주의 주민들은 홈플러스가 들어오면은 뭐 집가도 좀 오르고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했고, 그거를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상인들은 또 거기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그 상업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펀드를 통해서 땅을 매입하고 이래서 삼자가 지금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홈플러스가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 떠나서 이것은 시민들이 여러 시민들이 관계 수많은 시민이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어떤 그 토론회장을 만들고 이걸 어떤 문제든지 어떻게든지 풀어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공통 질문으로 국정 현안과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 후보자님의 정책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별 질문 첫 번째는 권오연 위원장께서 이상덕 후보님에 대한 개별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역동적인 경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경주의 소수자가 어느 계층이며 이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소수자는 저는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호하거나 좀 배려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저는 대개를 뭐 소수라고 평가합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경우에 참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참 소수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한 2만에 달한다고 뭐 어떤 추계에 보니까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에도 그 생활에 불편하게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이 또 있고, 또 아마 여성들이 여기는 좀 고수인 도시다 보면 여성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도 의외로 그 피해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뭐 소수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소수자가 그 소수자가 자기 의사를 표현한 역동적인 경주라는 것이 역동성은 평등한 가운데 쓰지 않은 겁니다. 색깔이 같을 때 이들이 번갈아 나타나고 할 때 이걸 우리 역동적이라고 하는 거지. 100 중에 1개가 아니라 어쩌다가 보일 듯 말 듯 하면 그건 역동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경주시민으로 예우를 받고 그들이 경주의 주인으로서 나서서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하고 활동할 수 있을 때 그걸 역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들을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정말로 여기 취업하고 여기 우리나라에 얼마 있을지 또 아니면 영국이 귀화해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그들을 우리 양성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간단하게 비거나 내라 우리 뭐 센터 뭐 지원 이런 거 말 자주 쓰는데요. 그것이 센터든 지원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의 같은 경제인으로서 국적을 갖지 않지만 우리 경주 시민으로서 같은 어떤 그 생활의 담당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에 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여성분들이 지금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영유아 보육 문제나 이런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이 영유아 보육에 돈 때문에 혹은 시간 때문에 자기의 일을 못하고 자기의 활동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장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 문제들이 지금 휠체어나 이런 걸 타신 분들이 지금 경제에 저상 그 버스가 보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험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이동 편의를 좀 제공해주고 각종 시내에 있는 시설물들이나 또 도로를 정말로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신 목발을 짚고 계시는 분들, 의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활동을 원활하게끔 시설 편의를 좀 제공해주는 것이 소수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그들이 좀 더 사회의 전면에 나서서 경주시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경주의 단점 중 하나가 정서적인 어떤 폐쇄성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폐쇄성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이 반영되어가는 의사결정 과정이 잘 형성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정책 중 하나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이니까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이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게 말하는 보수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옛날에 택시도 농협 사무국장 할 당시에 부산에서 오신 분이 택시를 하기를 물어봤습니다. 왜 택시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통닭집을 했는데 자기 옆집에서도 저 먼데 자기 하는 친구 집에 통닭을 시키다. 그래서 정말로 못 해먹겠더라. 10마리만 팔면 내가 바로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데 10마리 옆집에서도 한 마리 때문에 저 황성동에 시키고 그분이 저 성건동에 사시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이 인허석들 또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보수성 때문에 정말로 경주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경주는 보다 다층화되어 있고 복잡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별로 또 내지는 동네별로 고향별로 이렇게 다 지금 분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의 중심 사건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제2부 중심 사건을 어디 만들자고 하고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좋긴 한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돼요. 화장장을 물론 인비 현상이 있긴 하지만 화장장을 어디 만들자고 했을 때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서 이게 당위성을 설파를 하고 몇 개를 선정해서 과학적인 데이터와 실정에 맞춰가지고 얘기로 결정을 하는데 동의합니까? 사전 동의를 구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경주의 어떤 필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상당히 저희 의견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을 정말로 문제는 한 가지는 물론 경주에 계시는 분들 다 탓하는 수 없습니다. 먼저 정책을 위반하고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 가능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내어놓고 그들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경주는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폐쇄성이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야지만 경주 발전이 앞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개인적으로는 좀 지역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모두의 이제 후보자께서 현재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공책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위반하시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최근에 그 화천에 가면 체리 농가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 체리가 경주에서 우리나라 체리 한 60%를 경주에서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리가 중국과 FTA가 벌어지면서 체리를 다 뽑아내라 그래요. 뽑아내면 지원금을 줍니다. 그런데 애써 키우는 사람들이 체리를 뽑아내고 당장에 뭘 할까 상당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농업의 현실이구나. 언제는 이게 수익성이 높다고 막 심으라고 언제는 갑자기 자기의 의사결정으로 무관하게 뽑아라. 과연 이렇게 해서 농업이 존속할 수 있을까?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작물을 결정하고 배수를 해놓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장려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하물며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문제고 또 전체적인 농업에 관련된 정보가 연관된 사람이 있습니다. FTA나 가뭄이나 태풍이나 하면은 정책 자금을 뭐 조단위로 풀어댑니다. 라고 지금도 매년 정책 자금을 1.몇%짜리가 내려옵니다. 예를 1.5%, 몇 프로, 1.5%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누가 가져가느냐? 눈 빠르고 젊은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 차가게 지으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축사 찍는다고 사진만 찍어 보고하고 실제로는 뭐 달란점하고 그런 소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농가에 얼마나 수혜가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명목적으로 농민을 지원한다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이라도 경주만이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필요한 농가에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것으로는 농업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그 농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걸 내놨고요. 현재 농민들에 대해 가지고 농지연금법이라는 걸 해가지고 농지를 담보로 해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그 완성 단계는 아닌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농지를 담보하는 게 그러면 농지가 없는 농민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연금을 못 받다고. 그럼 단순히 국민연금 혜택으로 받아라는 얘기죠.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면 수익이 얼마 안 돼가지고 연금을 내지 못하거나 연금을 아주 극히 적은 연금을 내는데 그들이 그게 생활이 되느냐는 문제죠. 도시근로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나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그 경제선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민이 머슴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고 국회의원이 시장이 머슴이 되는 그런 경주를 한번 열어봅시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제민주화 문제는 사실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로 저희들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풀어보겠습니다. 경주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여는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4월 13일 저를 찍지 않아도 할 게 없습니다. 정말로 정당을 보고 찍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정말 경주를 살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모실 분이 누군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는 몇 년마다 오는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마저 포기하신다면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몇몇 기득권층들에 의해서 농단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오는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기호위원 저 이상덕이 나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이 주인되는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경주신문이 주최한 경주 시민의 선택 4.13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이상덕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